그 제자백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제자백가. 춘추전국 시대에 제자백가 사상 그래가지고 뭐 유관이, 법관이, 뭐 한비자가 뭐 주장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자백가 사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모든 학자들 얘기예요. 모두 제자. 모든 학자들이 100가지의 사상을 가지고 나왔다 그래. 제자백가예요. 근데 이게 100자가 아니라 많다라는 뜻이에요. 사상가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100자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 100선이라면서 왜 76번까지 밖에 없어요? 그런 질문하면 된다 안 된다? 네, 많다는 거예요. 많은 것 중에 선정했다 그런 뜻이고, 또 계속 강조해야 되지만 시험에 임박할수록 자료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그래야 반복이 쉽고 복습이 빨라요. 회전이 빠르고. 아시겠죠? 근데 보면 시험 볼 때까지 자꾸 불안한 마음에 자꾸 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심지어 모의고사도 우리 학원에서 본 게 충분한데 그것도 막 수집하고 다녀요. 예? 또 이론 정리한 것도 이걸로 충분한데 자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막 수집을 해 또. 자료만 이만큼 해요. 예?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자료는 엄청 많다. 예? 보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이제 여담이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 항상 선배들이 있잖아요. 선배들이 가면 이제 신입생들한테 이제 고시 공부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도를 해줘요. 너무 많이 알아요, 이 양반들은. 근데 10년씩, 20년씩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합격을 못하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자료를 넓히지 마시고, 축소시키고, 계속 반복하고 회전을 높이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 8번입니다. 비진의 표시에 관한 설명 중에 맞는 것 그랬죠? 자, 1번. 이건 이제 맞는 거 고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 보면 틀린 것 골라라, 맞는 것 골라라 그랬을 때 그걸 이제 체크하시고, 1번.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맞아요? 뭐가 아니다.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2번. 진의하는 의사 표시는 표시 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 의사가 없는 것이다. 그죠? 여기서 상응한다라는 말은 일치한다라는 표현이죠. 비진의 표시는 한마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표시 행위에 일치되는 내심의 의사가 없는 것, 결여된 것을 비진의 표시라고 합니다. 2번도 맞고. 3번. 증여를 하는 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 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4번.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의사표시를 했다면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이게 틀렸죠. 5번. 사용자가 사직에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해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맞죠? 6번. 무리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퇴 수습을 위해 이사장 앞으로 형식상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 의사 표시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사립학교 조교수 사건은 그대로 유효로 갔지요. 7번.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 항상 유효하다. 맞아요? 자, 다시 보세요.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 예외적으로 무효잖아요. 언제 무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혹은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입니다.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존재하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무효가 되는데 상대방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언제나 유효.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원칙 유효, 예외, 무효가 되는 거예요. 계약은 역시 원칙 유효, 예외, 무효가 된다. 그런데 통정한 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에 언제나 무효이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통정할 상대방이 없죠. 적용되지 않아요.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방 있는 경우나 계약인 경우에 통정 허위 표시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상대방이 있으니까 계약이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든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통정이 가능하니까 당사자 간에 언제나 무효인 거예요. 네? 표정들이 산속의 맑은 사슴들의 영롱한 눈망울처럼 보여지면 돼야 안 돼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경우에 항상 유효하다. 그래, 이걸 뭘 얘기하냐면 이거 가지고 문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적용된단 말이에요. 또 통정허위 표시는 단독행위에 적용되지 않고 계약에 한해서 적용된다 그러면 또 틀린 거예요. 통정허위 표시는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이 안 되지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나 계약에는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 거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간단한 건데. 자, 8번. 비진입 표시는 단독행위에만 가능하고 허위 표시는 계약에만 가능하다. 틀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비진입 표시는 다 적용된단 말이에요. 다 적용되는데 다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유효이다. 허위 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만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계약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8번 문제는 지문은 고칠 게 많죠. 9번.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10번.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 허위 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이다. 맞죠? 그래서 이게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그랬죠. 11번.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제3자를 형식자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뭐했다? 양해라는 두 글자는 무효 그랬죠. 근데 끝에 보시니까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9번.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뭐 하면서요? 증여 동그라미 하시고 증여하면서 증여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을과 통모하여 매매 계약을 한 것처럼 매매 동그라미. 실제로는 증여했는데 증여세가 많이 나올까 봐 매매로 바꾼 거죠. 그래서 가장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격려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서 정에게 전매했는데 정은 또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자, 이건 뭐의 문제예요? 은닉행위 문제죠. 갑과 을 사이에 가장 매매를 했다 그러면 가장 매매는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란 말이에요. 그런데 을이 제3자에게 넘겨줬을 때 얘가 선이라면 얘는 취득을 하고 악이라면 취득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고 악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로서 대항할 수 있다. 이게 통정 허위 표시의 전형적인 세팅인데 이 문제는 갑을 사이에 가장 매매 허위 표시만 한 게 아니라 갑과 을 사이 실제로는 증여를 했는데 표시는 매매로 했다 이거잖아요. 그럼 얘는 가장행위니까 가장 매매니까 얘는 무효이고, 근데 그게 숨어있는 은닉행위로서 증여가 있으니까 얘는 증여로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을 했으니까 얘는 완전한 소유자고 이자가 제3자에게 넘겨주면 전이 악이 할 것 없이 얘는 무조건 취득한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그대로 승계 취득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이면 취득하고 악이면 취득 못한다 이런 컨셉으로 가면 안 돼요. 요거는. 그걸 우리는 은닉행위 효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9번 문제는 10번 문제와 달리 10번 문제는 그냥 통정 허위 표시 문제이고 9번 문제는 은닉행위 문제입니다. 자, 그럼 1번. 갑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다. 매매는 무효죠. 2번. 갑을 사이의 증여 계약은 증여에 대해 합의가 있는 이상 유효하다. 맞죠? 3번.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므로 병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을과 병의 매매는 유효하지요. 무효일 수가 없잖아요. 갑과 을이 아니라 을과 병. 4번. 만약 병이 악이었다고 해도 병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5번. 정은 악의 제3자이지만 병이 취득했으니까 당연히 엄폐물의 법칙에 따라서 정도 취득하니까 정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틀린 것은 5번.
자, 요거는 은닉행위 문제가 있고요. 10번 문제는 통정 허위 표시 문제입니다. A는 B와 짜고서 자신의 부동산을 B에게 허위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격려했다. 자, 벌써 문제 자체에서 9번하고 다르죠? 9번은 지금 증여를 하고 매매를 했다 그랬잖아요. 갑과 을 사이에. 당사자 간에 계약이 2개 있었는데 10번에서는 A와 B 당사자 간에 계약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는 허위 표시 문제입니다. 그 전이 C가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서 등기를 했다 그랬어요. 1번 A. 1번 A와 B의 가장 매매 행위는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죠. 통정은 사회질서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따라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질서 위반일 때 불법원인 급여라고 하는 거죠. 자, 1번 틀렸습니다. 2번 우리 민법상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부동산에 대한 선의 취득도 인정되지 않으므로까지는 맞죠. C는 보호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108조 2항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통정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108조 2항에 따라 C는 보호될 수 있습니다. 2번도 틀렸고 3번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그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을 때 일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러면 1번 첫 번째 선의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3가지가 떠올라요. 어떤 거?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언제를 기준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시점을 기준으로 선의하기를 따져준다 그랬죠. 또는 뭐? 3번째.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과실 있는 제3자가 선의라도 보호되는 거예요. 2번째 제3자 그러면 몇 가지 떠올라요? 2가지.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2번째.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그죠? 요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10번에 3번 그래서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A가 적극적으로 제3자 C의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 맞죠? 4번 A와 B 사이의 법률행위의 외관이 허위 표시임을 몰랐던 점에 C의 과실이 있어도 C는 보호된다. 무과실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5번 C의 선의를 판단하는 시점은 거래하기 당시 즉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시. 그죠? 6번 C가 선의라도 이후에 가장 매매인 것을 알게 되면 악의예요? 선의예요? 그래도 선의라 그랬어요. C는 A에게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 C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랬죠. 7번 D가 부동산을 다시 C로부터 매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D가 악이라도 소유권은 유지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하죠. 11번 통정 허위 표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랬죠. 그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1번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가장 양수인 15일이죠. 목적 부동산을 전득하면 며칠? 16일. 얘는 제3자이다. 2번 가장 양수인 15일로부터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으면 16일. 제3자이다. 3번 가장 저당권 설정 15일. 기한 저당권 실행에 의해 당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 16일이죠. 제3자이다. 4번 가장 매수인 15일로부터 목적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격려받으면 16일. 제3자이죠. 5번 가장 양수인 15일의 일반 채권자예요. 14일부터 채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3자가 아니다. 6번 가장 매매 매수인으로부터 15일 매매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하면 16일. 제3자이고 7번 가장 근저당권 설정 행위에 기한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해서 스스로 경락이 된 후 16일이죠.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저당권을 설정해요. 그럼 17일이죠. 다 제3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8번 가장 양수인 15일과 목적물의 임대차 계약 체결한 사람 16일. 양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16일이죠. 제3자이고 9번 가장 매매 15일. 거기서 대금 채권 발생했는데
그 대금 채권을 다시 양수하면 16일 제3자이다. 10번 채권의 가장 양수인 그러면 여기 15일이에요. 가짜 양수했으니까. 근데 그 양수인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면 16일이에요. 문제는 16일이지만 추심을 위해서 채권 양수한 건 실질적으로 채권의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제3자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추심을 위하여라고 요 말을 빼면 얘는 16일 제3자인 거예요. 추심 목적의 채권 양도는 사실상의 채권 양도가 아니다. 10번도 제3자 아닙니다. 11번 가장저당권 설정행위 15일에 기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받으면 16일. 12번 실제로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 담보 목적 등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경우 그 전세권부 채권의 가압류권자, 그러면 가짜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고 치면 요게 15일이고 그 전세권부 채권을 다시 가압류했으면 요건 16일이니까 제3자이다. 13번 가장소비대차에 있어서 대주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얘는 제3자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소비대차는 15일 날 있었고 대주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것은 그 대주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받은 것이니까 새로운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이해관계이다. 따라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5번, 10번, 13번입니다. 자, 12번 갑은 을에 A 토지 주변에 개발 계획이 있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지가 상승을 기대해서 1000평을 1억 원에 매입하기로 한 계약을 했다. 그런 소문이 헛소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측량 결과 100평이 부족함을 알게 됐다. 다음 중 가장 틀린 것. 그래서 이거는 착오와 관련된 문제이죠. 자, 1번 갑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그래요? 왜냐하면 개발 계획이 있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매입을 했잖아요. 그럼 개발 계획이 있다는 소문을 전해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동기의 착오입니다. 여기까지 맞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아니죠.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내용의 착오가 되지 않으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표시되면 내용이 되니까 취소할 수 있고 설령 표시되지 않았을지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거나 제공됐다면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다고 해서 틀렸고, 2번 갑은 부동산 시가에 대해서 착오를 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시가에 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죠. 따라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3번 100평이 부족하므로 갑은 이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시가, 지적, 지분의 부족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지적에 대한 착오로 했죠. 땅의 면적에 대한 착오를 했으니까 100평 부족분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왜? 중요 부분이 아니니까. 3번도 틀렸고 4번 갑이 개발 계획 때문에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대방 을이 알 수 있었다면 갑이 개발 계획이 없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자, 여기 봐봐요. 표시되지 동기의 착오는 다시 동기의 착오가 있다면 첫 번째 취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용이 아니니까. 두 번째 내용이 되면 취소될 수 있죠. 어떤 경우에 한해서? 표시된 경우에 한해서. 표시된 경우라면 그것은 내용이 되니까 이때는 취소할 수가 있죠. 그래서 표시된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동기를 의사 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합의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합의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세 번째,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지 않았을지라도 취소할 수가 있다 그래요. 언제? 상대방으로부터 뭐 했거나 유발했거나 제공된 경우에. 그죠? 근데 다시 읽어보세요. 4번 질문.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렸어요? 네?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4번 질문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알 수 있었다면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운 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부분이 나오면 무조건 넘어가시더란 말이에요. 이상하게. 알 수 있었다 그런 거 없어요. 유발되었거나 제공되었다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따질 거 아니에요. 아니 유발했거나 제공했다면 알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건 본인 생각이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판례에 따라서 판례가 사용했던 그 단어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판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아니 우리 이중매매에서도 상대방이 적극가담 사실을 상대방이 제2매수인이 제1매매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때는 적극가담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1매매 때는 사실 알고서 요청해서 등기했다. 그럼 이건 적극가담인 거란 말이에요. 왜? 판례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런 거지, 판례가. 아니, 그러면 요청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합니까? 그 판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알고 요청해서 등기한 거하고 잘 알고 등기한 거하고 뭐가 달라요? 사실은 그 사실을 판단할 때 판사가 판단하는 건 그 차이를 모르겠어요.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시험 보는 거잖아요. 시험 보는 건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해서 시험을 보는 거니까 그 객관적인 데이터가 바로 판례예요. 판례에서 쓴 요 용어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볼 때 판례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오히려 쉽다는 게 판례에서 사용한 용어들 있잖아요.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할 목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용어를 써야만 그 판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혼자 공부하면 이거 가지고 막 따져요. 혼자 공부해요. 이 멍털이네 그러면서. 그죠? 판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를 제대로 쓰셔야 된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문제를 낼 때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요. 판사들이 내는 게 아니고. 그러면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실 때 그 판례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묻는 거지. 이만큼이 적극가담이고 이만큼은 적극가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4번은 맞았다, 틀렸다? 어디 가요? 알 수 있었다면 이란 표현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유발했거나 제공했다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이행 나온 김에 하나 더. 그래서 여러분 이론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 실전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게 그게 문제풀이라는 거예요. 동기 착오하고, 그죠? 동기 불법하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섞는 거예요. 제대로 쓰면 동기 착오는 유발했거나 제공된 경우에 뭐 할 수 있다. 그죠?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동기의 불법은 눈알, 어떤 눈알? 예? 표시되었거나 알려진 경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걸 가지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동기착오는 요렇게 연결시켜요.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그럼 틀린 거예요. 또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죠. 동기불법은 유발됐거나 제공된 경우에 무효이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것도. 가장 기초적인 건 뭐냐면 노란색으로 한 건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틀리게 만드는 거. 두 번째로 틀리게 만들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소재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내용을 번지수를 다르게 엮어가지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럼 공부를 어설프게 한 분들은 맞다 그러죠. 정확하게 하면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봐봐요. 비행기가 쭉 가잖아요. 그 다음에 확 뜨잖아요. 근데 이게 시속 약 300km 정도, 이거는 틀릴 수도 있어요. 이 속도가 나야 뜨면서 올라가거든요. 공기역학 때문에. 근데 맨날 250km는 뜨지를 못해요. 떠야 된다니까요.
뜨는 만큼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150km 가는 사람도 가긴 가요? 가긴 가는 거예요. 공부하긴 한다니까. 200km도 하긴 하는 거예요. 안 떠요, 근데. 한번 딱 뜨잖아요. 그럼 막 비가 내리잖아요, 오늘처럼. 그죠? 비는 어디서 내려요? 구름 밑으로 내리는 거 아니에요? 구름 위로 올라간 사람은 늘 편하네요. 급하지 않고. 이해되시는 거죠? 비행기 안 타보셨어요? 타보면 비는 구름에서 내려요. 근데 비행기가 올라가서 이 비행하는 이 기류는 구름 위에 있어요. 제트 기류. 맞아요? 제트 기류? 그럼 구름 위에 있는 거예요. 비가 여기는 폭풍구를 치더라도 여기는 편하네요.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 일단 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150km도 하는 거라니까 공부. 200km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와야지만 이 비행기가 뜬단 말이에요. 대다수 여기서 지금 뜨질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료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으면서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달달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뜻 없이 외우는 거 얼마 안 가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내공을 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정리를 이렇게 하셔야 된다. 자, 참고로. 자, 5번입니다. 만약 갑이 을이 갑을 속여서 팔 목적으로 허위의 소문을 낸 경우라면, 속여서 팔 목적으로 허위의 소문을 냈어요. 무슨 소문? 네? 개발 계획이 있다는 소문을 허위로 낸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갑이 개발 계획이 없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이게 뭔데요? 이게 아까 얘기한 요거 유발한 경우. 5번, 6번.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틀렸죠? 13번입니다. 이건 간단한 내용이에요. 중요 부분 이냐 아니냐 그랬을 때 우리 뭐 기억하셔야 돼요? 시가, 지적, 지분의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그죠? 1번 착오로 인해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중요 부분 아니죠. 요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가 어떤 사례죠? 그렇죠.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믿고서 매수했는데 가압류가 있었지만 그것이 원인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그 가압류 사건. 자, 이렇게 착착 떠올라야 돼요. 2번. 고용계약에서 상대방이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 이겠죠? 예. 3번. 토지 시가에 관한 착오 아니죠? 4번.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기죠? 5번. 수년간 경작해온 상당한 가치의 토지가, 상당한 가치의 토지라고 했으니까 이게 가격이 좀 나가나 봐요. 그죠? 귀속에 해제된 토지예요. 즉 국가에게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귀속 재산인 줄 알고 그 소유권자가 국가에게 증여를 했어요. 중요 부분일까요? 아닐까요? 중요 부분이겠죠. 그렇죠? 뉘앙스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넘어갈 수 있는 게 귀속 해제, 귀속재산 이런 거 나오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국가에게 귀속이 될 재산은 귀속재산이 그건 국가에게 줘야 되는 거고 귀속이 해제됐다는 말은 국가에게 안 줘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상당한 가치 토지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6번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물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야. 중요 부분이죠. 7번 증여나 신용매매 등 신용매매 외상거래를 얘기합니다.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된다. 맞죠? 8번 부동산 양도가 있을 때 그에 대해서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사건 기억나시나요? 양도소득세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먼저 네 땅을 내가 사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 매도인이 얼마에 살래 그랬더니 이것저것 해가지고 세금 내면 내가 남는 게 없으니 양도소득세 포함해가지고 매수인이 대납하기로 하고 15억에 계약을 하자. 그래서 매수인이 농협인데 알겠습니다. 그럼 15억에 살게요. 세무사에 물어보니까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5억 나온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15억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8억이 나온 거예요. 양도소득세가. 3억이 더 나왔죠. 그래서 누가 더 낼 것인가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특별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판례는 어느 누구의 추가세액 부담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았으니까 착오를 이루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해줬죠. 결국 취소가 된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장래 부과될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미필적 인식. 장래 부과될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미필적 인식도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라는 게 판례야. 그게 바로 양도소득세 사건. 장래 부과될 양도소득세액이 5억 원이라고 세무사가 얘기를 해줬는데 8억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추가로 3억 원이 더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필적인 인식이 있다. 여기서 인식을 했는데 미필적인 인식이라는 건 뭐냐면 100%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그러면 고의예요. 100% 확실해 그러면 고의란 말이에요. 고의. 그죠?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럼 과실인 거예요. 미필적 고의라는 건, 미필적인 인식이라는 건 필연적이지는 않지만 인식은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을 B가 칼로 목을 찔렀어요. 목을. 예? 닭질로 싹 컸어요. 자, 이 사람은 살인의 고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살인의 고의가 100% 있죠? 근데 실수로 목을 찌를 수도 있나요? 실수로 이렇게 하다가 목을 이렇게 탁 긁을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이 사람 전혀 그 발생할 걸 예상하지 못하게 쓴 건 과실인 거예요. 문제는 이걸 어디까지 과실로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배를 찌르면 어떻게 돼요? 가슴을 찌르면 어떻게 돼요? 다리 찌르면 어떻게 돼요? 다리 찔렀다 그러면 살인의 인식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복부를 찔렀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있네요. 그죠? 그게 바로 밀필적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리를 찔렀어요. 근데 애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건 예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과실이에요. 치사예요, 치사. 근데 복부를 찌르면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수도 있고, 영화에서 보니까 복부 여러 번 맞고도 안 죽더라. 예? 그럼 그거는 100% 살인에 대한 고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과실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는 미필적 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발생했다. 그럼 미필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미필적 인식은요. 형사처벌이나 민사법에서는 고의로 보는 거예요. 과실로 보지 않고. 이게 하늘과 땅 차이. 특히 형사책임에서는. 다리를 찔렀는데 애가 죽더란 말이에요. 그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치사예요.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라든지 폭행치사라든지. 그래서 어려운 단어지만 미필적인 인식이라는 말도 고의의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3번의 8번 지문 부동산 양도가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해서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걸 뭐라고 달리 표현해요? 장래 부과될 양도소득세액 등에 대한 미필적 인식. 미필적 고의라는 것 주제로 해서 논문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네, 사례가 많으니까. 자, 14번입니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는 바 다음 중 중대한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중대한 과실이에요. 자, 과실은 일반적으로 경과실을 얘기하죠. 근데 경과실에서 경자는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과실이 있다라는 표현은 경미한 과실이 있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중대한 과실은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이에요. 중대한 과실은. 그래서 중대한이라는 말을 꼭 써줘야 되는데 1. 동기 착오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해서 발생한 경우에 즉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취소하지 못한다. 맞죠? 2번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착오자예요? 착오자의 상대방이에요? 착오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자. 3번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을 거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진품이 아닌 도자기를 고려청자로 잘못 알고 고가로 매수하는 경우. 고려청자 사건이죠? 네. 중과실에 해당.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고려청자 사건, 봐봐요. 여기 봐봐요. 중과실이 있다.
그럼 얘는 취소할 수 없다. 없죠? 네.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취소 못 하잖아요. 예? 예. 어떤 사건? 예? 공장 사건. 공장 사건. 중과실이 없어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죠? 어떤 사건? 또 이 사건은 중과실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경명과실이 있을 수는 있어도 손가락으로 저거 한 거 있잖아요. 창신사기 사건. 예? 얘네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고로 취소할 수 있다.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했는데 공장 지을 수 있는 것을 구청에 시청에 전화 한 번 하면 되는 거 가지고 건축가에 전화만 하면 되는 거 가지고 전화 한 통 안 하고 덮어놓고 토지를 샀는데 공장 지을 수 없으니 판명이 됐다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고 따라서 취소할 수가 없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3번은 고려청자 사건이고 둘째 줄에 나와 있죠. 중과실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통상의 지음으로 현저히 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4번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 나왔잖아요. 공장이 협소해서 새로운 공장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상 공장 건축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지 아니한 경우 중대한 과실에 해당함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5번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해서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창신상해 사건. 6번 법률행위의 중요한 내용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과실이 있는 착오라는 경우 취소할 수. 자, 중요 내용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착오를 했어요. 근데 이 과실이 있는 착오는 경과실, 중과실? 경과실. 그러므로 중과실이 있는 것, 없는 것? 중과실은 없는 것. 중대한 과실이 아니니까 취소할 수 있다. 맞는 거죠. 7번 상대방이 착오자의 착오 사실을 알고서 이용했다면 착오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착오했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다면 이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없지요. 따라서 착오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15번 사기 강박입니다. 1번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은 물품 구매 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가격 조건에 관해서 기망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으로서 위법성이 있다. 그래서 변칙 세일은 위법하다는 거야, 안 하다는 거야? 위법하다. 변칙 세일 그러면 내용이 좀 약하니까 좀 세게 갈까요? 네? 변태 세일 그러면 어때? 변태 세일. 이 똥 변자고 이건 줄태. 똥줄을 세일하는 거예요. 똥줄. 똥줄 세일. 세죠? 위법한 거예요. 똥줄 세일. 변태 세일. 변칙 세일 위에다가 변태 세일 이렇게 변태 세일. 자, 2번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맞죠? 3번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고발은 위법성이 부정되어 강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죠? 어디가 키워드예요? 부정한 이익 취득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위법하다. 4번 기망행위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 유지하게 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맞습니다. 기망이라는 건 속칭 속이는 걸 얘기하는데 없는 착오 상태를 이용하는 것, 없는 착오 상태를 착오 상태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도 기망이지만 있는 착오 상태를 유지 강화시키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 얘기야. 4번, 5번이죠.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해서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왜냐하면 기망이나 강박은 이단의 고의에 의해서만 가능하죠. 과실 있는 기망행위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과실이니까. 그래서 과실 있는 이란 단어를 빼면 맞는 지문이지만 과실 있는 이라고 들어가서 틀린 겁니다. 6번 표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는 주관적인 것으로도 족하고 그 착오는 동계착오라도 무방하다.
그쵸? 맞고 7번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8번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맞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절대적 강박이라고 하죠. 9번 기망에 의해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담보 책임만 주장할 수 있고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다. X죠? 사기 들어가면 사기와 담보 책임, 사기와 불법행위 전부 다 사기와 착오, 선택적 경합이에요. 사기 들어간 건 전부 뭐예요? 선택적 경합. 다만 기망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서명의 착오가 있다. 또는 기명날인의 착오가 있다. 기망행위에 의해서 서명의 착오 또는 기명날인의 착오를 했다. 이러면 착오만 적용되고 사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구별하시고 사기 들어가면 전부 선택이다. 그래서 9번은 틀렸죠. 사기도 가능합니다. 선택적으로. 10번 제3자의 사기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랬죠? 11번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 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맞죠? 12번 기망행위자가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경우 민법 제110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이 사람들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는 사람이죠. 따라서 제3자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13번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소송을 통해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4번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 계약이 기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피기망자, 피사기자는 거래 허가를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 이를 주장해서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으면 어차피 권리 의무는 없지요. 근데 사기를 이유로 굳이 이 거래를 취소할 필요가 있지요. 왜? 협력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14번 맞습니다. 15번 제3자의 사기에 의해서 서명의 착오 또는 기망날인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사기에 의한 취소와 착오에 의한 취소가 선택적으로 경합한다. X죠? 이때는 착오만 적용된다 그랬죠. 16번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하게 됨으로써 입게 손해. 자, 원래 1억짜리인데 사기쳐서 10억 원에 팔아먹은 거야, 매도인이. 기망행위로. 그래서 1억짜리를 지금 10억 원에 고가로 매수했죠. 이때 손해는 부동산 매수 당시 시가 1억, 매수 가격 10억. 그럼 그 차액 9억이죠. 그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해서 그 부동산이 20억이 돼버렸어요. 1억짜리를 사기당해서 10억에 샀는데 이후 상승해서 20억이 됐다. 자, 상승해서 매수 가격을 상회하게 되었다. 20억이 되었다고 해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손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때 손해배상금은 얼마? 9억이다. 자, 16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발신한 이후 법원에서 피성년 후견인의 선고를 받았는데 발신 이후 사정 변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의사표시를 수령한 을이 수령 당시 미성년자이었을 경우, 수령 당시 미성년자, 수령 무능력자, 그죠? 의사표시 표력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 갑의 의사표시는 비성년 후견인의 의사표시이므로 당연 무효이다. 틀렸죠? 발신 이후의 사정 변화는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당연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2번 을은 의사표시 수령 당시 미성년자이므로 갑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어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다. 수령 당시 미성년자, 수령 무능력자라도
스스로 유효하게 도달을 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죠. 그래서 갑의 의사표시가 수령 무능력자에게 도달을 주장하지 못할 뿐이지 무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번도 틀렸고 3번 갑의 의사표시는 을의 법정들인 병이 도달을 안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맞죠? 4번 갑은 그 의사표시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안 되죠? 발신 이후 사정 변화는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5번 갑이 피성년 후견인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을이 알았을 경우에 갑의 의사표시는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X죠? 알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네. 16번에 3번만 맞고요. 17번 도달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1번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보통 우편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 의사표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했다고 추정되지 않으므로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도달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맞아요? 여러분 송달이 뭐죠? 도달은 뭐고? 송달은 뭐고 도달은 뭐예요? 그럼 배달은 뭐예요? 배달의 민족이에요? 짜장면의 배달은? 네? 물건을 배송할 때 우리가 택배 배송하면 배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건 일반 용어예요. 일반어. 법률 용어는 뭐라 그래요? 도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달인데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도달한다 그러면 송달이라고 합니다. 법원을 통해서 도달시키면 송달. 우체국을 통해서 가면 도달. 택배를 통해서 가면 배달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영화다, 영화. 영화는 그냥 영화잖아요. 아주 유명한 영화. 그래서 우리 50대 이후 세대들은 알잖아요. 어릴 때 토요일이면 무슨 극장? 명화극장.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빠 무슨 영화를 명화라 그래요? 그랬더니 영화 중에 더 유명한 영화를 명화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학교 가서 아는 척을 했죠. 애들한테. 너 명화 영화 차이점 아니야?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모든 공부는 결국은 뭐예요? 어휘력이에요, 어휘력. 어떤 용어를 적재적소하게 적재적소.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잖아, 지금. 적재적소. 그 단어. 아시겠죠? 네. 죄송합니다. 네. 뭐 하다 말았어요? 그 송달. 근데 그 몇 번인데요? 1번.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즉 도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도달을 입증해야 됩니다. 2번. 판례에 의하면 채권 양도의 통지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도달이 필요치 않다고 한다. 어떤 판례가 그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 도달주의는 뭐냐면 제목이 이거 나오는 단원이 의사 표시의 효력 발생에서 도달주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의사 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달해야 된다 그거잖아요. 그죠? 이게 도달주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도달이다, 송달이다라는 건 다 뭐에 관련된 거예요? 의사 표시죠? 그러면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거는 의사 표시의 의사 표시가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관념의 통지라고 해요. 각종의 통지 보고 승인 나오면 관념의 통지. 그러면 최고나 거절이다. 요거는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의사의 통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념의 통지나 의사 통지나 보면 이런 것들은 다 의사표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갖다 쓰기 때문에 얘네들을 뭐라고 표현한다? 그렇죠. 법률행위에 준해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준법률행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도달주의를 취하는 건 의사표시지만 의사표시 아닌 것들도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확대시키니까. 그러니 얘네들은 의사표시는 아니지만 의사표시와 유사하게 취급한다. 그래서 얘네들을 법률행위에 준해서 본다.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거지만 얘들은 의사표시가 아니니 의사표시 준해서 같이 쓰겠다. 그래서 채권양도의 통지라든지 최고나 거절도 도달주의가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하고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채권양도 통지도 효력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도달이 필요하다. 그래서 2번 틀린 겁니다. 3번 의사표시를 담은 편지가 동거 중인 처에게 교부됐는데 처가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X죠? 동거 중인 가족에게 서신이 전달되었어도 도달에 해당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도달이란 객관적 요지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현실로 알 것까지, 현실로 수령할 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그랬죠. 4번 판례에 따르면 통상 우편에 의한 의사표시 발송을 입증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맞죠? 5번 표의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을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이해가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 공시송달은 유효하다. X죠. 공시송달 자체가 무효입니다. 공시송달은 표의자가 상대방을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때 하는 게 공시송달이에요. 알고 있다면 공시송달 자체가 안 됩니다. 6번 의사표시가 도달할 당시 상대방은 여행 중이고 가족이 수령한 경우 상대방인 본인이 돌아와야 의사표시 효력을 발한다. X 돌아오지 않아도 요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